내 이름은 장혜진 66이다. 시골 마을 언덕 위 작은 주택에서 홀로 살아온 지도 어느덧 7년이 되었다. 남편은 갑작스레 떠났고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쁘다.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지만 날마다 텅 빈 부엌과 조용한 마당을 마주할 때면 문득문득 한숨이 나왔다. 그날도 그랬다. 베란다 창문을 닫다가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다. 곧 겨울이 오는데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라니. 전기세며 기름값이 벌써부터 부담스러워졌다. 뭔가 수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결심한 것이 다용도실을 개조해서 세입자를 들이는 일이었다. 마침 동네 부동산에서 이 마을에 관심 있는 젊은 귀촌인을 찾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며칠 뒤 한 남자가 집을 보러 왔다. 이름은 윤상우. 48이라 했다. 예전엔 도시에서 인테리어 일을 했지만 번아웃이 와서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왔다고 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보다 한참 어린 나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하고 성숙한 느낌이 들었다. 상우는 다용도실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며칠 후 그는 정말로 이사해왔다. 짐이라고는 옷 몇 벌, 공구함, 작은 커피포트 하나뿐이었다. 다용도실에 커튼을 달고 작게 침대를 놓자 금세 아늑한 공간이 되었다. 이따금 마당에서 마주치면 상우는 인사를 했고 나는 식사 중 남는 반찬을 덜어 그에게 건넸다. 그렇게 서서히 우리는 말없이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루를 걸레질하다가 갑자기 손잡이가 덜컹거렸다. 낡은 나무라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만 저녁이 되자 또 이상한 소리가 났다. 삐걱거리는 소음은 마루 밑에서 들리는 듯했고 점점 신경이 쓰였다. 다음 날 아침 상우에게 마루가 이상하다 말하니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예전 일 생각나서요. 저녁이 되자 그는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다. 무릎을 꿇고 마루 밑을 살피던 상우는 마루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춰냈다. 그 순간 작은 먼지 구름과 함께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나타났다. 그는 천천히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다. 작고 오래된 철제 상자였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녹슨 부분을 보면 최소 수십 년은 묵은 듯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여기 뭐가 있었던 거죠? 상우가 물었다. 나도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저 마루 밑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두꺼운 열쇠와 낡은 서류 몇 장, 그리고 노란색 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엔 현금 다발이 있었다. 5만 원권이었고 세어보니 500만 원가량 되었다. 나는 멍해졌다. 이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남편이 남긴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몰래 숨겨둔 걸까? 봉투 안쪽엔 작게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민지에게. 절대 이걸 남에게 보이지 마라. 민지. 우리 딸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 돈은 그녀가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얼른 서류를 펼쳤다. 낡은 보험 증서와 함께 남편의 필체로 보이는 메모도 있었다. 내가 죽은 후 이 돈은 혜진이 내가 써라. 민지는 절대 알게 하지 마라. 그 아이는 아직. 글은 거기서 끊겼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남편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왜 딸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걸까? 상우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엔 동요도 판단도 없었다. 그저 묵묵한 기다림만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 이 집엔 나와 상우, 둘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낡은 상자가 단지 오래된 마루 밑에 묻혀있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오래된 그림자를 드러낸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지만 무작정 민지에게 알릴 수도 없었다. 아니, 알리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숨긴 사연이 무엇이든
그건 나에게 먼저 남겨진 문제였다. 며칠 동안 나는 상우와 얼굴을 마주치기가 어색해졌다. 괜히 그가 이 모든 걸 알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상우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부드럽게 나를 대했다. 덕분에 나도 조금씩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이었다. 상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상자 말인데요. 혹시 무섭진 않으셨어요? 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어요. 그 사람과 산 30년을 한 번에 의심하게 되니까. 상우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됐다. 괜히 위로의 말을 꺼냈다면 더 슬펐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시는 일이 잦아졌다. 말보다 필요한 건 함께 있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며칠 후 민지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그 밝음이 왠지 멀게 느껴졌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시간 괜찮으면 좀 다녀갈게요. 나는 반가운 마음보다 불안한 감정이 먼저 앞섰다. 혹시 민지가 뭔가 느낀 걸까? 남편의 유산 문제라도 알게 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토요일 민지와 손주들이 집에 도착했다. 밝은 표정으로 마당을 뛰노는 손주들을 보며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다. 민지는 부엌에 앉아 물을 마시며 말했다. 엄마, 예전보다 더 말라 보이셔. 밥은 잘 챙겨 드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옆에 사는 세입자 덕에 반찬 나눠 먹기도 해. 젊은데도 말이 없어 편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히 넘겼다. 다행히 별 의심은 하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가 내 방 책상에서 노트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엄마, 이거 뭐야? 민지에게 절대 보이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돈은 뭐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침묵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 침묵을 뚫고 들려온 건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혹시 아빠가 뭔가 숨기신 거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내 인생의 또 다른 그림자가 딸의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손에 들린 노트를 내려다보던 그녀는 결국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이 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가 뭐라도 잘못한 거예요?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뭐라 말해야 할지도 몰랐다. 내 앞에서 눈물을 머금은 딸을 보며 나는 속으로 수없이 자책했다. 왜 그때 그 상자를 숨기려 했을까? 왜 혼자 끌어안으려 했을까? 나도 몰랐다, 민지야. 그 돈, 그 메모. 다 처음 본 거야. 내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쉽게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우리 사이엔 오랜 시간 쌓인 거리감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말수가 적었던 남편, 늘 조용했던 식탁, 그리고 언제부턴가 바빠져만 간 민지. 어느새 우리 모녀는 서로의 진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민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불법적인 돈이면 우리 다 곤란해질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법이라니. 그런 단어를 남편과 연결짓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아이들을 재운 후 조용히 집을 나섰다. 무언가에 단단히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슬며시 다용도실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불이 꺼진 창 안에 상우의 그림자가 비쳤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조용히 문이 열리고 상우가 나를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 비친 불안과 혼란을 그는 단번에 알아챈 듯 했다. 민지가 알게 됐어요. 노트도 돈도. 다요. 상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내게 자리를 권했다. 우리는 다용도실 앞 작은 평상에 앉았다. 가을 밤 공기가 싸늘했지만 그의 침착한 기운 덕분에 마음이 조금 진정됐다.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찰서든 변호사든 같이 움직이죠. 그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그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새삼 깨달았다. 그저 세입자인 줄만 알았던 이 남자가 점점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다. 상우 씨, 정말 괜찮겠어요? 나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그는 조용히 웃었다. 저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이 마당, 이 집, 참 따뜻하다고요. 이 집의 주인인 선생님이 그 따뜻함의 이유라는 것도요. 이제 그 따뜻함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하지만 꾹 참고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 둘 사이 조심스러운 공기가 흘렀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 밤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떠올랐다. 민지는 절대 알게 하지 마라. 도대체 왜였을까? 민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감추고 싶은 무언가 때문이었을까? 의문은 깊어졌지만 이제는 함께 풀어야 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의 위안이 되었다. 민지가 다시 찾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식탁에 앉아 찻잔을 내려놓으며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 계좌 추적 요청했어요. 경찰에요. 나는 잠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딸의 말 한마디가 집안 공기를 싸늘하게 얼렸다. 무슨 일이든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해요. 아빠가 무슨 돈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왜 그런 메모를 남겼는지. 엄마도 알고 싶으시잖아요. 나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이 아직 내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었고 그가 무언가 감추려 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기 버거운 현실이었다. 그날 밤 상우는 말없이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평상에 마주 앉아 우리는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많던 밤이었다. 힘드시죠? 그의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진심도 같이 묻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파헤쳐질 줄은 몰랐어요. 그는 오래된 벽에 등을 기댄 채 말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빚 때문에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때는 왜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원망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침묵조차도 사랑이었단 걸 알게 됐어요. 나는 그의 말을 천천히 곱씹었다. 침묵이 사랑이었다는 말. 남편이 남긴 그 말 없는 메모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걸까? 민지를 알게 하지 말라는 말. 어쩌면 딸이 짊어질 고통을 피하게 하려는 배려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다시 나를 불렀다. 손에 뭔가 인쇄된 문서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 계좌에서 지난 몇 년간 반복적으로 입금된 게 있어요. 출처는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정체가 모호해요. 그리고 마지막 입금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어요. 나는 인쇄된 내역을 들여다봤다. 반복되는 입금 내역 옆에 적힌 이름은 낯설었다. 조병국.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민지는 이어서 말했다. 이 사람, 엄마 아세요? 아빠 지인 중에 이런 분 계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남편이 자주 다녀오던 그 오래된 사진관, 그리고 그가 늘 숨기듯 챙기던 어떤 서류들이 떠올랐다. 사진관. 그 이름이 떠오른 순간 나는 안색이 굳어졌다. 혹시 그 조병국이라는 사람이. 민지가 눈치채고 물었다.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나는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너희 아빠가 예전에 자주 다녀가던 사진관이 있어. 시내 구석에 있는 작은 곳인데 내가 한 번도 따라가 본 적이 없었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조심스럽게 다니더라. 민지는 눈빛이 반짝였다. 혹시 거기 같이 가보실래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된 이상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남편이 남긴 상자만큼이나 그 사진관엔 잊고 있던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사진관은 정말로 시내 골목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 낡은 간판과 햇볕 바랜 유리창, 한참이나 사용하지 않은 듯한 출입문이 그곳의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이곳을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돌아서야 하는지 망설였다. 하지만 민지는 단호했다. 그녀가 먼저 문을 열었다. 땡그랑 오래된 종소리가 울리며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책을 읽고 있던 그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지가 먼저 나섰다. 혹시 조병국 씨 맞으세요? 그 남자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이 사람이었다. 그 이름. 남편의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되었던 그 이름. 민지가 말했다. 저희 아버지 윤태식 씨를 아시나요? 조병국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가게 안쪽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나는 조바심이 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윤 선생님, 그분 돌아가셨나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병국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가게 뒷문으로 사라지더니 잠시 후 낡은 박스 하나를 들고 나왔다. 혹시 이걸 찾으러 오신 건가요? 윤 선생님께서 언젠가 가족이 오면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멍한 마음으로 박스를 바라봤다. 가죽끈으로 묶인 그 상자는 세월이 느껴지는 먼지로 덮여 있었다. 민지가 먼저 상자를 받아들었다. 조심스럽게 끈을 풀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 수첩, 그리고 작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것은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환히 웃고 있는 소녀.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 이 아이. 누구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수첩을 펼친 순간 민지의 얼굴이 하얘졌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대부분은 생활비 송금 내역, 그리고 병원 예약 기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나를 원망하지 않길. 민지에겐 평생 말할 수 없겠지만 혜진이만은 알게 해주고 싶다. 내게는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걸. 나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민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아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마침내 밝혀져선 안 될 무언가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사진관을 나온 후 민지는 말이 없었다. 손에 쥔 수첩과 사진이 그녀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그저 뒤따라 걸었다. 무엇이라도 해명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스스로 묻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민지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다. 나는 조용히 부엌에 앉아 찻잔을 들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차가웠다. 나조차 모르는 진실이 남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진흙덩이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참 뒤 민지가 방에서 나왔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조용히 앉더니 단호하게 물었다. 엄마, 아빠가 또 다른 아이를 가졌다는 거 정말 몰랐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몰랐어.
나도 그 사진을 오늘 처음 본 거야.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펼쳤다. 여기 봐요. 2004년, 2007년, 그리고 2013년. 이때마다 생활비가 들어갔어요. 병원 기록도 있고 학교 상담 내용도 있어요. 엄마, 이건 단순한 모른 척이 아니에요. 아빠는 분명히 누군가를 오랫동안 책임지고 있었어요. 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말수가 적고 조용히 집안일을 돕던 사람. 퇴근 후엔 정원에 물을 주고 텔레비전을 보다 졸고 밤이면 나보다 먼저 잠들던 남자. 그런 사람이 또 다른 가정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래된 사진 속 소녀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어쩐지 민지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다. 그 미소가 나를 찌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상우가 마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얼굴을 보자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괜찮으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상우 씨,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진실을 감춰도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내 남편이 그랬어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난 그 사람을 너무 몰랐어요. 상우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말없이 내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쥐어주었다. 그 순간 뜨거운 것이 손에서부터 올라와 가슴으로 번졌다.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억울한 사람 없이 또 숨겨진 고통 없이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잖아요. 상우의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억울한 사람 없이 그 문장 속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남편이었는지 나였는지 아니면 그 사진 속 아이였는지. 이제 진실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나를 위해서도 민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사진 속 그 아이를 위해서도. 민지는 수첩 속 정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입금된 날짜, 메모에 적힌 병원 주소, 그리고 사진관에서 받은 소녀의 사진. 딸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나는 그녀가 아버지의 진실을 파헤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지는 몇 개의 메모 중 하나를 가리켰다. 여기. 금천구 한빛자동센터 보호자 미확인이라고 써 있어요. 날짜는 2005년.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가봐야겠어요. 나는 말렸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에요. 엄마의 남편이자 나의 아버지였던 사람의 일. 내가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요. 며칠 뒤 우리는 함께 금천구에 있는 한빛자동센터를 찾았다. 허름하지만 정돈된 공간. 그곳에서 일하는 중년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다. 민지는 준비해온 수첩을 보여주며 물었다. 혹시 이 사진, 이 아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여성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 아이. 기억나요? 이름은 유라. 아주 조용하고 눈망울이 깊었던 아이였죠. 이곳에 꽤 오래 있었어요. 가족 정보가 불분명했거든요. 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유라. 이름도 몰랐던 남편의 비밀이 점점 구체적인 얼굴을 얻어가고 있었다. 혹시 지금은 그 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상으론 만 18살이 되던 해에 이곳을 나갔어요. 보호 종결된 뒤 후원자분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했다고 들었어요. 민지가 물었다. 후원자요? 어떤 분이었죠? 기록상으론 윤태식 씨. 아마 가족분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제 아버지가 이 아이를 후원한 거군요. 직접 만나기도 했겠죠?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네.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오셨어요. 하지만 아이에겐 지인이자 후원자라고만 소개했죠. 유라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나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다. 직접 만나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컸다.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꾸준한 만남과 연결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흔적이었다. 센터를 나오는 길 민지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친부였을까요?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남편이 평생 감추려 했던 건 잘못이라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었던 책임이었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아빠가 우리한테 말하지 않은 이유, 이제 알 것도 같아요. 그 아이에게 진심이었겠지. 하지만 우리에겐 왜 그랬을까? 나는 답하지 못했다. 딸의 목소리엔 원망과 슬픔이 엉켜 있었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내 마음을 후벼 팠다. 며칠 동안 민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무표정하게 커피를 내렸고 밤이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손주들도 조심스러운 눈치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곤 했다. 말없이 미소 짓고 있는 그의 얼굴. 그 안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걸까? 상우는 변함없이 곁에 있어 주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늘 곁에 있었다. 어느 날 내가 마당에서 말라버린 화분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상우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그 아이 만나보실 생각이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 질문이 이렇게 곧바로 내게 주어질 줄은 몰랐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내기조차 힘들었던 감정이 훅 밀려왔다. 나 무서울 것 같아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태식 씨의 딸이라면 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아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상우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관계는 정해진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이름도 결국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또 잡는 일의 반복일 테니까요. 그 말은 마음속에 오래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열었다. 오래된 시계, 편지지 몇 장, 그리고 낡은 사진첩. 사진첩 마지막 장엔 유라의 어린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뒷면엔 작게 적혀 있었다. 처음이자 마지막 생일 8번째. 나는 사진을 꼭 쥐었다.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느껴졌다. 그 아이는 단지 남편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남은 양심이자 책임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지에게 말을 걸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유라, 한번 만나보자. 그 아이에게도 물어봐야 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에겐 그걸 들을 권리도 의무도 있어. 민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만나봐요. 알고 싶은 건 많지만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히 다가가야 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래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민지와 마음이 닿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유라를 찾기로 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야기.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앞에 설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마주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는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을 모았다. 유라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민지가 수소문 끝에 그녀가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대학 졸업 후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저릿해졌다. 처음 연락을 시도했을 땐 유라는 만나기를 주저했다. 그 사람의 가족이라면 더는 보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만이 돌아왔다.
민지는 이해한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나는 조심스럽게 손편지를 썼다. 한자 한자 적으며 내 감정과 생각을 담았다. 편지에는 어떤 해명도 설득도 없었다. 그저 그녀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민지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상암동 도서관 뒤 카페에서 봐요. 메시지 말미에는 이름도 없이 그저 짧은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바로 약속을 준비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혼자 가실래요? 아니면 나도 같이?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자. 우리 둘 다 그 아이 앞에서 정직해야 하니까. 토요일 오후 카페는 조용하고 햇살이 따뜻했다. 우리는 미리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다. 삼시 정각,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단정한 긴 머리의 여성이 들어왔다.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눈매가 어딘지 민지와 닮아 있었다. 유라는 말없이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민지는 먼저 인사를 건넸다. 유라 씨 맞죠? 전 윤태식 씨의 딸 민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어머니세요. 유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눈빛에는 조심스러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쥐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마주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쪽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건 미안해요. 정말로. 유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러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그분은 저한테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내게 남긴 건 언제나 멀리서의 시선뿐이었어요. 생일을 기억하고 학비를 보내주고 가끔 찾아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안아주진 않았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 아이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상우의 말처럼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이 닿지 않으면 결국 남일 뿐이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도 그러했어요. 늘 거리를 두고 조용히 살았죠. 유라 씨, 혹시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답해드릴게요. 유라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왜 저를 숨겼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저를 끝까지 외롭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마 죽은 남편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된 것이다. 유라와의 첫 만남은 조심스럽고도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진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와 의문,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외로움이 조심스레 흐르고 있었다. 며칠 후, 유라가 두 번째로 우리를 찾아왔다. 이번엔 우리가 사는 집이었다. 낯선 장소일 텐데도 유라는 담담한 표정으로 마당을 둘러봤다. 민지는 직접 차를 준비했고 나는 조용히 그녀를 부엌으로 초대했다. 유라는 주위를 천천히 살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식탁 위에 김치통, 그리고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 그녀는 말없이 모든 것을 눈에 담는 듯했다. 그러다 문득 물었다. 이 집, 그 사람이 직접 꾸민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원도 마루도 전등 스위치 하나까지도 그 사람이 손수했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그 사람답네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잠시 후 그녀는 다락방 앞에 멈춰섰다. 그 문 앞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돌아섰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이 집에 다시 와도 될까요? 가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민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제든 와요. 이 집은 이제 당신에게도 열린 곳이에요. 그날 밤 상우와 마당 평상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상우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요. 아직 모르는 게 많지만 이젠 감출 게 없으니까요. 그 사람의 그림자까지도 이제는 받아들여야죠. 상우는 조용히 내 손을 감쌌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나는 그 온기를 느끼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괜찮다. 며칠 후 민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 그녀는 떠나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우리 가끔 유라 씨 만나자. 셋이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가족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을까? 아직은 낯선 감정이었지만 그것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확장된 가족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당에는 새싹이 돋고 있었다. 긴 겨울을 견디고 나온 작은 생명.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상실과 고통, 비밀과 오해.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황혼의 사랑은 단순한 설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온 사람들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가는 여정이자 다시금 자신을 마주보게 되는 용기의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황혼의 시간 속에서 피어난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는 사랑과 화해의 기록이었습니다. 장혜진 씨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조용한 남자, 말이 없던 남자, 그저 성실하고 자상하다고만 믿었던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는 알게 됩니다. 남편의 삶엔 혜진 씨가 몰랐던 진실이 존재했으며 그 진실은 한 소녀의 삶과 얽혀 있었습니다. 마루 아래 숨겨진 금속 상자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밀의 폭로가 아니라 상실과 치유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혼란이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이 자신에게 감추고 있었던 존재, 딸 민지가 아닌 또 다른 아이 유라의 존재를 마주했을 때 이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는지 자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과연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는가? 남편의 조용한 정원 가꾸기, 마루를 손수 고치던 그의 손, 늦은 밤 무심하게 따라준 찻잔, 그것들이 모두 진심이 아니었을까? 이야기의 중반부에서 유라는 등장합니다. 한 남자의 책임과 외면 속에서 자라난 소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채 후원자라는 이름으로만 관계를 맺었던 그녀는 혜진 씨와 민지 앞에서 묻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나를 끝까지 숨겼나요? 왜 안아주지 않았나요? 그 질문은 단지 유라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혜진 씨의 것이기도 했고 민지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남겨진 가족 모두가 고인이 된 윤태식이라는 한 남자의 선택과 침묵 앞에서 자신만의 상처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혜진 씨는 도망치지 않았고 민지는 외면하지 않았으며 유라는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우라는 존재는 그 과정에서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지지자이자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혜진 씨의 곁에서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다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황혼의 시기는 많은 것을 잃고 덜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새로운 인연은 피어나고 오래된 상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장혜진 씨는 남편의 그림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민지는 유라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유라는 그 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이룬 것은 단지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선택과 용기로 엮인 가족.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진실을 숨기지 않는 것,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과거라도 함께 짊어지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조건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랑이란 또 무엇일까요? 황혼의 사랑은 뜨겁지 않아도 깊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장혜진 씨와 상우의 인연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고유한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황혼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여전히 유라는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민지는 때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혜진 씨는 남편의 사진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낄 것이고 상우 역시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인정했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되고 진짜 사랑이 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런 황혼의 따뜻한 빛이 머무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